네, 3월 11일 수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봅니다.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라는 인사는 이제 익숙하시죠? 요즘에 특히 바쁘시니까. 시장이 바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바쁜 겁니까? 아니면 둘다 전반적으로 다 바쁜 겁니까? 우리 선프로도 지금 묘지 바쁜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이. 아,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시장도 바쁘고 이사님도 바쁘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이게 이제 바쁘다는 건 뭔가 이렇게 활기가 있다는 건데 예. 근데 이게 뭐 좋은 의미로 바쁘면 좋은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 보니까 뭐 예. 그런 의미로도 좀 정신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이틀째 평온하게 이어가나 하다가 후반부에 좀 변동성이 좀 나와서요. 예. 오늘 시장 총평 좀 들어볼까요, 우선?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린 것 네. 같은데, 일단 급락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틀 급락 후에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후에 또 이제 월요일 날 또 급락했죠. 네. 그만큼 어저께 반등했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이제 변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이란 전쟁이 또 어떤 상황으로 지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조건 뭐 이제 끝났다, 안정화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시장은 큰 변동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인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점차로 줄이면서 이제 박스권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박스권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게 고점이 여기고요. 네. 그죠? 이번에 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요 갭을 메워야 된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 있겠다. 그때 앵커님이 그러셨잖아요. 5,791포인트. 이걸 못 넘잖아요, 지금요. 아직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단에서 50% 살짝 위로는 반등을 좀 주었지만 그 위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막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있겠죠. 또는 여기서 만약에 급락을 하면은 그러면 지난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도하기보다는 관망하거나 밑에서 매수하겠다는 심리적인 작용이 되겠죠.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일단 이 갭 하락했을 때 이 갭을 메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갭을 메우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좀 보시면요. 오후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후에 밀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교롭게도 이 초록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초록색 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거의 개별 종목처럼 10일 이동 평균을 거의 깨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깨고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면서 올라왔던 선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꺾여 내려오면서 저항선이 되면서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에처럼 무조건 강세 그렇게 했다면은 그냥 막 치면서 막 사면서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요런 변동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우리가 반영하는 시장 그리고 반영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투영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변동성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후에 밀린 부분은 이제 선물에서 먼저 밀리더라고요. 오늘 선물 차트가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선물 차트인데 선물이 10분봉이고요. 10분봉보다는 이제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꾸준히 잘 있었어요. 네네. 근데 2시 이후에 이렇게 통 밀리는 맞아요. 모습이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2시 이후에 뭐 때문에 이렇게 밀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에서 뭐 또 어디 누굴 공격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발 뭐 악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뉴스가 크게 요걸 떨어뜨렸다기보다는요. 장중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아침에는 거래량이 무조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려고 할 때 이 장중 아침의 변동성이 끝나고 10시 30분쯤에 판단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오후 2시 넘어가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때 거래량이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확실하게 늘잖아요. 이렇게. 특히 거래량이 늘면서 빠지는 부분이 보는 걸 보면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 때 10시 반과 2시 반
이 사이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해요. 아침에 사서 어떤 종목을 쭉 있는데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데이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밀리면 다 팔아요. 다 팔고 오히려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양봉이 커지죠. 그러면 내일도 더 올라가겠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황과 연관되어서 공부 차원에서 10시 반과 2시 반에 시황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시 반에 거래 증가하면서 이렇게 밀린 건 뭐였냐? 그 순간에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순매수 기조였어요. 계속. 그러다가 2시 넘어서부터 매도로 전환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꽤 수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또 청산을 많이 했겠죠.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일 만기를 앞두고 청산 작업이 오늘부터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말판이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은 선물이 밀린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치면서 올라가겠죠.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음봉이지만 음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오늘 내가 뭘 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3일 반등을 하는 걸 보니까 불안해. 그러면 나는 오후까지 보고 있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계속 있으면 사야지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이렇게 밀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 사는 거는 뒤로 유보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장중에 있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퍼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목을 사서 1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를 가져갈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살 때는 그 당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일 내가 이거 오늘 뭐 하이닉스를 사고 싶었어. 삼성전자 사고 싶었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오늘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팁으로, 투자 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의 마지막에 하락한 부분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그리고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직전에 굉장히 세게 올랐던처럼 그런 매수세, 소위 포머성 매수세가 지금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10시간, 약속의 2시 반. 그 네. 약속이 뭔지 모르겠죠. 위든 아래든 간에 어쨌든 그때 시장 흐름을 굉장히 좀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때가 거의 말씀. 이제 10시 반에 오르는 종목은요. 그날 오르겠다는 얘기고요. 2시 반에 오르겠다는 건 난 내일 오르겠다는 얘기예요. 2시 반에 빠지는 거는 난 내일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조금 편하게 예. 이렇게 공식처럼 예, 외워두자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뉴스도 계속 전해지고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좀 잦아드니까 예. 그냥 유가만 안 튀면 예. 우리는 무슨 얘기가 들리든지 간에 예. 일단은 좀 국내 이슈에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전까지는 있긴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거는 생각이 어때요? 이런 기조를 유지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래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막 굉장히 전 세계가 막 어지럽고 막 전쟁 뉴스 맨날 나오고 있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이 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의 시장을 가서 미국의 S&P 500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S&P 500이 이번에 이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게 3월 2일, 3일 6이잖아요. 2월 28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3월 2일이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화면을 좀 볼 수 있도록. 이게 3월 2일이고 이게 3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 박스권이 좀 작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에 지금 내려와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박스권 하단에 들어가니까 또 다시 들어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걸어가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은 왜 이러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나 뭐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는 게 미국에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타격이 있겠냐? 미국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와 연동하는 또는 기업의 이익과 연동하는 주의사항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걱정거리는 하나가 있는 거죠. 핵심은 물가와 연동된 국채 수익률입니다. 국채? 예,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나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오를 것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미국의 막대한 부채로 인한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번만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했나를 잘 보시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튀어오르면 곧바로 후퇴했어요. 그게 타코였지 않습니까? 바로 후퇴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급등하면서 반등을 했던 이유는 어제 장 시작 전에 미국이 시장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에도 이제 언급이 있었지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쟁은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 조만간 끝날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G7 재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이제 비축유 방출할 것이다. 오늘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비축유 방출할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성을 위해서 미군이 향후에 좀 자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리고 러시아 제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제재도 완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또 갑자기 해서 기자회견까지 막 나서면서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유가가 오르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유가가 급등하면은 결국 물가가 오르고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요. 정당이 바뀝니다. 미국은 물가 때문에 정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중간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막 올라서 그리고 지금 연준에 되고 작년 내내 얘기한 게 뭐예요? 올해 1%까지 금리 인하 막 하라, 강력하게 해라.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4.1%예요. 매일 아침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방송에 그걸 맨날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4.3, 4.4, 4.5 같다. 저는 그냥 그 즉시 전쟁 종료 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만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다시 아까 S&P 500 보면요. 2월 말일 날 이스라엘 공격을 했고 3월 2일 날, 3월 3일 날 빠졌지만은 이게 둘 다 양봉이잖아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빠진 거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안정만 되면은 미국 시장은 뭐 전쟁을 거기서 하든 말든 미국 시장 자체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안정화되어 있어야지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야지 우리 시장도 원래 우리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가를 더 이상 변동성이 크지 않게 만들게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또 오늘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야 이스라엘 너희들 그 정유 시설 공격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이번에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대규모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란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협상할 때 이란이 뭘 제시했냐면 이란의 정유 시추 사업을 미국의 기업과 조인트 벤처로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정유소를 다 때려서 폭파해버려? 그럼 미국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네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가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핵심이고 사실은 유가가 핵심이 아니고 금리와 국제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보면 되냐면 유가를 맨날 우리 쳐다보고 막 올라간다 내려갔다 하면서 맞아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은 그 국제 수익률의 움직임만 보면 그게 안정화되어 있으면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의 종료 또는 큰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면 딱 예. 정할 수는 없지만 한 4.1% 예. 이상으로 4.3, 예, 4.5 이렇게 갈수록 예. 요거는 참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럼 유가 기준으로 한 $100 이상 되면 좀 지난번에 타코말. 일시적으로 $100 넘어가고 $119까지 맞아요. 가고 그랬을 때 그때 4.2 근처가 4.14인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10년물이. 예, 10년물이. 근데 왜 제가 4.3, 4.4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에 타코가 아니고 뭐죠? 관세 때리고 막 그랬을 때요. 그때 막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올라갈 때 4.2, 4.4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고점을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작년부터 가만히 보시면 이게 4.2, 4.3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 그냥 원위치 시켰어요. 그 다음날 뭐 워딩으로라도 아무튼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진짜 어지러운 뉴스들 많지만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와 네. 또 하나는 유가 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많은 얘기 중에서 기뢰 얘기가 기뢰는 물 그 수중 아래에 설치된 폭발물 단순하게 좀 이렇게 보여질까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죠. 기뢰 설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제 요것 또한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가 싶긴 한데 이런 것 또한 어쨌든 모든 걸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유가 요 정도만 볼까요? 어떤 뉴스가 나오든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설치한다라고 지금 이제 강경한 발언을 이제 이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 이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물러서지 않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언제 할지 뭐 조만간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란에서 곧바로 야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왜 거기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이거는 정답이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각자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언의 의미가 아니고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에 그러니까 이제 이 종전을 할 명분을 이제 찾으려고 굉장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란은 이게 금방 끝내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방 끝낸다 하더라도 지금 월가 또 특히 미국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전면전은 끝나더라도 되게 그 뭐랄까요 굉장히 이 소극적으로 또는 테러 전쟁이 아닌 테러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면전이 만약에 종결이 된다 해서 시장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올해 내내 계속 지역적으로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뢰를 설치하고 이런다는 것도 사실은 진짜 이란도 끝까지 막장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까지는 서로들 안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 현대전은 가만히 보면 옛날처럼 무식하게 막 그냥 막 갖다 퍼붓는 그런 게 아니고 딱 표적에 대고 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여기까지만 양보하다 이런 거예요. 진짜로 막 서로 막 하자 그러면은 그냥 핵폭탄 쏘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까지는 아니면서 하려고 하는 현대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도 그러잖아요. 재래식 무기 갖고만 싸우지 현대식 무기 갖고 안 싸우잖아요. 여기서도 좀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굉장히 그 신정 체제인 이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뢰 설치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여차하면 요번에 종전한다 하더라도 여차하면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이 기뢰를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든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통제하는 정도까지만 가면은 굉장한 수확을 얻고 그게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사일로 파괴한다고 하고 설치하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 이란 전쟁된 뉴스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된 뉴스가 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려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밑에서는 뭔가 다른 뭐 종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양극단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침에 뭐 미증시 반응 예. 다 보시고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왜 선박 호위 있잖아요. 네네. 이 관련돼서도 호위를 했다. 맞아요. 사실이 아니다. 뭐 우리 오후에는 호위를 뭐 거부했다. 예. 이게 약간의 또 신뢰성의 문제도 있어서 이제는 예. 뉴스가 나와도 예. 이게 약간 이제 반응하는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냥 일반 뉴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에너지부 장관이 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그런 일 없다 얘기하고 그럼 도대체 뭐 어디를 믿고 어떤 언론에서 그냥 흘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해프닝이 어저께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뉴스들이 이렇게 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당하지 않은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러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무뎌지는 거죠.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점차 묻어지면서 이제 악재가 나와도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미 이란 내에 그 오일 관련된 이제 시설에 대해서 이제 폭발을 하고 뭐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쐈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응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나오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반응 안 하는 거죠. 이미 한번 경험한 거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뭐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이 제가 모르겠다는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뭐가 나오면은 또 시장이 또 그런 것들을 충격을 받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기뢰를 설치해갖고 이걸 누가 폭파하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얘기 가지고는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큰 변동성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경제 영향 중에서 예. 우회 노선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네. 뭐 금리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사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니까 경기가 위축돼서 예. 오히려 금리 내려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일각에서는 약간 비틀어서 맞아요. 외사에서는 또 분석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뭐 저런 거랑 똑같죠. 요번에 이거 전쟁 나고 나니까 네. 우리 우리나라 공중파 3사에 전문가분들 나오셔가지고 유가가 $100 나가고 $150 넘어가면은 경기 위축이 될 거고 경기 침체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전쟁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자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가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서 경기 위축과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 우리 그렇게는 못해요. 주식 투자자 그렇게 하면은 예단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맞아요. 없거든요. 우리는 대응의 영역이고 특히 불확실성은 특히나 더 대응의 영역이니까 사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단기전이다, 장기전이냐 이런 것들도 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추정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유조선 부분들도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박 발주량이 더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못 가니까 비행 돌아가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많은 배에 실어서 그렇죠.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봉쇄했던 거 다 이제 뭐 없어지고 그냥 그러면 여태까지 논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왔을 때의 논리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런데 그 지금 자체의 전쟁과 관련된 논리로 움직이는 거는 전쟁과 관련된 기간 안에서만 끝내야 돼요. 그렇게 거래를 우리가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쟁 때문에 우리 방산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전에 갈 거라고 오늘 제가 어디 세미나 갔다 왔는데 점심에 한 분이 질문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기전에 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방산주를 사갖고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방산주가 이 전쟁이 끝나도 논리들은 그런 논리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도 요번에 이제 화들짝 놀랐으니까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유럽에서 방산비를 엄청 높이면서 방위비 높이면서 네. 자죽방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번에도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천궁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무기를 더 팔 수 있다라는 논리이고 그러면서 이익이 늘어나겠다는 논리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논리로 인해서 방산주를 거래하셨던 분들은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두고 근데 이번에 전쟁이 장기전이 될 거다. 이 전쟁 이유로 인해서 내가 방산주를 샀다 그러면은 이 전쟁 기간 내에 거래는 끝내야죠. 거래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전쟁이라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예, 그 얘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멘텀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은 모멘텀에 그냥 해소됐거나 모멘텀으로 끝내야지. 근데 모멘텀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최악이 뭐냐면요. 모멘텀으로 들어갔는데 물렸어. 근데 모멘텀도 끝나고 예를 들어 전쟁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물려서 못 팔거나 아니면 다음 전쟁 기다려? 만약에 이게 최악인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게 우리 되게 많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우리 2018년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남북 경협조 있었죠.
그때 우리 증권사 그분들은 저는 요거는 약간 폄하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뭐라 그랬냐면 남북 경협주는 절대로 테마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장기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5배 오른 종목도 10배 오른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남북 경협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남북 경협이 하다가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깨졌나요? 어디서 깨졌잖아요.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모멘텀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고 다른 모멘텀을 찾든지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원래 사이클이었던 뭐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본인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방위주도 그렇지만은 정유주도 급등했었죠. 특히 제일 요즘에 많이 떴던 게 뭐냐면 그 가스 관련된 주식들의 중소형주들이 있어요. 소형주들이요. 이런 거 막 상한가하면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종목이 있다가 전쟁 종료한다고 종료한다 선언되면은 그냥 원위치 해버려요. 그런 종목은요. 그래서 모멘텀에 의해서 올랐던 종목은 모멘텀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조선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조선업 이 전쟁과 상관없이 모멘텀이 있었고 그 안에서 LNG선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조선주들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선박 수주가 좀 작을 거다라고 다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춤했었잖아요. 근데 LNG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주 안에서 거래한다 하더라도 LNG 쪽에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물리더라도 향후에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이제 선박 발주가 늘어날 거니까 선박 발주 늘어나는 걸 보고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방면에서 네.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지금 요거는 테마로 이젠 더 이상 보는 게 아니라 네. 산업으로 봐야 돼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전쟁 계기로 해서 올라갔던 것들도 네. 요거는 추후에도 만약에 요 이슈가 종료되더라도 네. 산업적으로 갈 거예요라는 이제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테마인지 산업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아까 아. 뭐 방산도 말씀해 주셨고 정유도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게 테마인지 아니면은 주도 섹터인지 산업으로 그 계속해서 요 이슈가 끝나도 네. 갈 것인지 그 말씀 요런 주시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예전에 우리 3프로에 자주 나오시는 그 이선엽 대표님이 네네네. 이 방송을 되게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 발언을.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테마 일단은 이론은 있어요. 뭐냐면 테마는 이익 성장이 따라가지 않는 게 테마고요. 이익 성장과 같이 가는 거는 주도 섹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익이 같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거냐 아니냐를 처음부터 알지 못해요. 처음부터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주도주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오르고 나서 집단적으로 오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질문에서 벗어나서 제가 잠깐 또 팁을 하나 네네네. 드리면요. 대형 어떤 섹터가 그런 게 이번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방송 처음에 했을 때 제가 태양광 얘기를 하면서 올해 얘는 테마가 아니고 성장 섹터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그런 게 하나가 발생이 됐어요. 어제 오늘 어떤 게 있냐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ETF로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얘는 ETF가 형성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아까 증권주를 보다가 와가지고 오는데 전체에 보면은 ETF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 보면 오늘 증권주 많이 올랐고 조선주 좀 올랐고 그다음 지주에서 올랐고 뭐 이런 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오늘 가장 셌던 것은 얘는 이 전체 섹터에서는 증권주가 제일 셌어요. 얘는 왜 섹터로 갈까요? 얘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이익이 성장하는 거예요. 즉 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르죠.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오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이 섹터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걸 주도 섹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상한가를 갔는데도 지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주도 섹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볼 수, ETF에 있는 거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아니고 또 테마를 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오늘 테마를 보면요. 오늘 테마에서 가장 센 거는 통신장비였습니다. 이 얘기는 젠스렁 CEO가 먼저 이 화두를 던졌고요. 네. 초창기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HBM도 많이 중요하고 메모리 중요하고 이렇지만 이제 점자로 가면서 그 안에 그 가속기 내에 메모리 간의 통신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터커넥티드나 아니면 광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이번에 또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GTC에서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한번 있으면서 이제 광통신 관련 회사의 두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침에 이런 뉴스를 맨날 하기 때문에 기억이 네네.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통신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신주 중에서도 우리 통신주 그러면 KT나 SKT 이런 게 아니고 장비주, 통신 장비주. 그 중에서도 광통신이나 인터커넥터 이런 쪽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광통신만 올랐어요. 근데 이제 통신 기기가 한꺼번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면 통신 장비 오는 섹터가 줄줄이 상한가예요. 맞아요. 줄줄이 상한가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건 빼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면서 대형주군에 속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익이 있고 뭐 가격도 꽤 있는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얘네들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다섯 포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은 아까 ETF에 안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요. 왜냐? 얘네들은 지금 시총이 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상한가 우르르 갔지만 얘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냐? 아니거든요. 지수의 영향이. 이건 테마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이건 테마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이게 연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모른다니까요. 그냥 테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올해 진짜 젠슨왕 CEO 얘기대로 얘네들이 세게 올라가면서 얘들이 시총이 막 올라가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처럼 코스닥이 거의 대부분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한 200위 안으로 전부 다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쪽 섹터가 오르면서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주도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 일이 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예. 그래서 힘이 잡는 올랐을 법을 때, 가르쳐 드리려고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테마이든 섹터이든 전부 다 한꺼번에 오른 날 있잖아요. 특히 그게 뭐 2%, 3% 이런 거 말고요. 한 15%, 20%씩 이렇게 한꺼번에 오른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3주 전인가에 그때 그 태양광이 태양광.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태양광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 안에서 나는 골라놔야 돼요. 왜? 지금은 테마라고 나 이런 테마 안 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엄청 올라가지고 얘네가 주도 섹터래. 그럼 나는 이제 그제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나 테마가 집단적으로 같이 오르는데 집단적으로 같이 오를 때 특히 작은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뭐 5천억 1조씩 되는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에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럼 요거는 나중에 시가총액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시장을 이끌면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고 봐야 돼요. 일단 사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올라갈 때는 사고 봐요. 여기서 대표 종목을 무조건 사야 돼요. 여기서 지금 광통신의 대표 종목은 얘네들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얘는 5G 이동통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광통신? 대한광통신 네. 이게 먼저 세게 올랐어요. 이게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얘기예요. 이틀 연속 상한가거든요. 이게 이제 오르면서 뭐 이게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기업에 뭐 납품한다 이런 얘기들 좀 하면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지금 올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얘가 오를 때는 야, 얘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해요. ETF 거래하고 삼성전자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이거 매수 함부로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시총이 높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냥 아예 테마라고 두지 말고 얘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차트를 보면서 눌림목에 사던 아니면 그날 따라 사던 일단 그렇게 해야지만 초창기에 주도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도 섹터를 살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전부 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늘 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늘 주도 섹터가 형성된 이후에 나중에 사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스킬이에요. 이거 스킬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아, 이거 나중에 강의로 쓸 거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스킬을 가르쳐 드린 거고,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성장이 수반하면서 가는 섹터이냐 아니냐 첫 번째. 그리고 그 섹터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섹터냐 아니냐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그 기저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섹터가 지금 올라가는 게 기술 혁신이나 정책에 의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그 코스닥 액티브 펀드 나왔을 때 액티브 펀드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삼성자산하고 타임폴리오에서 이번에 내놨잖아요. 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네.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정책적 사이클을 타면서 정책 수혜수로 자금 지원을 받는 섹터이냐 아니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정책 사이클하고 그리고 기술 혁신 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얘네들 지금 이제 통신 기기들이에요. 통신 기기들이 이번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거나 또는 기술 혁신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시장이 좀 술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질문을 이게 섹터냐 테마냐라는 맞아요. 질문에 네네네. 이렇게 드렸으니까 아마 뭐 충분히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써주실 내용을 네. 또 누설을 해주셨는데 이익 성장 확인해야 되는 건 요건 기본으로 네네.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집단으로 오른다? 요러면 좀 지 혼자 좀 오르는 건 봐야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오르는 거 여기 이렇게 보면 테마에 보면요, 되게 웃기는 테마들 되게 많습니다. 야놀자 테마, 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야놀자 테마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아주 아이비 투자가 혼자 19% 올라갔고 얘가 올랐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별로고요. 이런 거 그냥 테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사님 그 이번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예. 엄청나게 급락 나오고 다시 반등하고 지금도 뭐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요런 와중에 요걸 겪으면서 시장의 색깔이 예. 조금은 변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삼전 하이닉스 위주의 대형주 반도체 여기에서 예. 조금은 소부장단이 빠질 때도 조금 더 견고했다라든가 예. 아니면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하고 또 시기가 또 맞아 떨어지면서 예.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 뭐 이런 부분도 약간 추세적인 어떤 신호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시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질문 주신 거에 네.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네, 됐죠. 네,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은 네. 가격의 상승으로만 달려왔던 반도체가 이제 생산 라인의 증설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소부장, 특히 장비나 클린룸 이런 데들이 좋아질 거라고 하던 차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빠졌는데 별로 안 빠졌어요, 거기는요. 그러면서 더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반도체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ETF가 나오면서 거기에 수혜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네네네. 있었습니다. 세로운이 있었지만 근데 이 세로운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쪽이 향후에 또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이 주었을 때 잘 버틴 종목이 오히려 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잘 가던 종목이 시장 충격, 외부 충격으로 해서 급락을 했다면 그거는 1년에 몇 번 안 오는 정말 절호의 땡큐 기회인 거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질문에 제가 뉘앙스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알겠어. 많이 들었고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 전쟁이나 이런 외부 충격이 일어나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림이 나타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는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이나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나와서 순환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는 혹시 질문을 주신 반도체 건가? 투톱의 예, 예. 이제 상승세에서 조금은 예. 이제 순환하거나 예. 퍼져나가는 반등 때 예. 뭐 그런 흐름이 혹시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반도체 투톱 위주로 가는 시장인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시장을 계속 끌고 왔던 거는 우리 시장에 제가 이 저녁 방송이라서 지금 이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는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 매크로 시장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유동성, 하나는 AI. 네. 얘들의 흠집이 생기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과 AI로 가지고 가는 게 기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뭘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그리고 반도체 요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올해 내내 가고 있었고 작년 9월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번 시장의 주축은 밸류 프로그램과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전쟁의 이런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그쪽은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쪽이 아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가 그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변하지 않고 그 축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면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질문을 안 주셨지만 네네네. 우리가 그 전쟁 바로 직전에 증권주나 지주사들이 막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때 맞아요. 왜 그랬습니까? 3차 상법 개정 직전에 그랬잖아요. 그 상법 개정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한다니까 또 다시 자사주 관련 종목들이 막 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뭐예요? 세법 개정이잖아요. 세법. 예. 그러니까 배당 관련주들은 이제 기회가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배당 관련주를 내가 지금 이런 걸 못 하겠다 그러면은 전쟁 관련주 하는 것보다 배당 관련주를 지금 골라서 사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나는 근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배당 관련주 중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고배당 ETF를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고배당 ETF를 지금 모아서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고배당 ETF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도 그리고 상법 개정, 세법 개정과 연관된 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축은 안 합니다. 변한다. 예, 그건 변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체 시황의 매크로 시황은 유동성과 AI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그리고 정책,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건 뭐냐? 막 잘 가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미국의 정책. 미국의 정책이 뭡니까? 다시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제조업 부활을 하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중국을 배제하고 제조업의 부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조업의 부활을 하다 보니 그러면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조방원이에요, 그게. 조방원과 건설 기계입니다. 그 모멘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원자력도 거기 있는 거고 전력기기도 거기 있는 거고 요즘에 보면은 ESS도 다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하겠죠. 특히 이번 전쟁이 났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언제 발전소를 지금 짓습니까? 빅테크들이. 일단 제일 가장 빨리 인프라 깔려있는 태양광을 하겠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옆에 ESS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ESS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미국은 ESS나 뭐 이런 모든 제조 시설에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들을 계속 규제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데서 틈새에서 기회를 얻은 이유는 트럼프의 특히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부여하는 데에 기회가 있는 거고 거기에 연동한 우리 산업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인지 이렇게 대충 딱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정도에서 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수부양 정착한다 그래고 이제 내수주를 보자. 뭐 중국하고 뭐 또 사이가 좀 좋아질 줄 모르니까 중국 관련주를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 축은 그대로 좀 유지하는 네. 뭐 이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한 장으로 주신 그 자료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리 받아봤는데 이거요? 대세 상승, 네. 대세 하락, 상승 후 박스, 하락 후 박스, 유동성 확장, 유동성 축소 이렇게 좀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냥 어떤 의미예요? 한 장 그냥 딱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저녁 방송에 네. 시황도 얘기하고 네. 이제 하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 시황 들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앵커님은 또 네. 앵커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 또 네. 여기에 맞게 또 네. 해야 되니까 원래 방송이나 그렇잖아요. 뉴스 보면은 같은 뉴스 하루 종일 하듯이 왜냐면 못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씩을 좀 네. 특이하게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거 한 장을 딱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섹터나 종목군하고 또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을 단기에 할 거냐 장기에 할 거냐 내가 샀으면 빨리 팔아야 되냐 아니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지 수익률이 좋으냐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시장은 근데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오르는 대세 상승이거나 대세 하락이거나 아니면 상승 후에 박스권으로 있는 시장도 있어요. 미국의 S&P 500은 지금 상승 후 박스권 장세입니다. 어떤 때는요 왕창 하락해가지고 하락 후 박스권으로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은 4개뿐이 없어요. 구간은요. 그러면 우리 그냥 다 아는 얘기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대세 상승할 때는 단기 매매하면서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수익이 나겠습니까?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수익이 나겠습니까?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수익이 쭉,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대세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으로 거래한 사람보다는 그냥 별로 거래를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원래 장기 투자하던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난 거거든요. 요번에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대세 상승에서는 그냥 홀딩한 사람이 수익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지 않습니까? 대세 상승, 시장이 강세일 때는 그냥 휴가 가시든지 시장을 보지 않는 게 수익이 큰 거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바빠야 됩니다. 종목을 교체해야 되고 되게 바빠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세 상승에서는 주도주를 그냥 들고 가는 걸로 그냥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 상승기에는 거래하기가 편하고 대형주이면서 주도주인 종목을 사면은 제일 큰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이번 대세 상승이 우리가 2,600부터 6,30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펀드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시는 펀드들 있잖아요. 대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갔어요. 왜냐? 그들은 거래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그냥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을 끝낼게요. 대세 상승일 때는 무조건 대형 주동주를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야지 수익 내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 하락 때는요. 대세 하락 때는 현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요번처럼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때 사가지고 급락하고 있는데 나 사가지고 대세 상승의 중간에 급락했으니까 나 사서 이제부터 계속 들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 팬데믹 때 3월인가 4월에 폭락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가격 때 많이 쓰는 건데 연기금이 한 달 사이에 5조 원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달 반 만에 원위치했어요. 그때 지수가 원위치했거든요. 급락했던 거 원위치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와 정확하게 5조 원을 싹 팔았더라고요. 올라오거나 싹 팔았더라고요. 연기금도 그런 충격이 급락이 나타나면 단기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싸게 샀으니까 난 이거 싸게 샀으니까 계속 들고 가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살 때 얘는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얘는 단기 거래할 거야. 얘는 모멘텀 투자한 거야. 얘는 가치 투자한 거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오를 땐 짧게 오르고 빠질 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단기 거래에 그냥 치중해야 되고 이게 자신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대세 하락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세 하락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은 뭐냐면 상승 후 박스권 장세예요. 네. 상승 후 박스권 장세가 실은 개인 투자들이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되게 신나게 있다가 97년도에 97년 1월에 그때 96년 말인가 97년도에 한보가 보도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냥 막 줄줄이 보도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IMF 때 97년 12월에 눈이 내리는 날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나와가지고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97년 맞죠? 98년이 저점이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때가 제가 들어갈 때가 1000포인트였는데 저점이 277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1000포인트 때가 상승 후 박스권 장세였어요. 그때 제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때 저는 이제 사원인 시절에 그 과장님들, 차장님들이 전화통 붙잡고 그냥 막 사요. 그냥 아무거나 시중으로 막 사요. 근데 뭘 사냐? 야, 한대? 작전 들어간대? 뭐 주로 그런 얘기예요. 야, 무슨 재료 있어? 그럼 막 그런 종목이 테마를 누르면서 막 상승했을 때예요. 시장이 상승 후에 이미 상승을 했는데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야흐로 종목 장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가 됐을 때는 이미 시장이 상승을 해서 풍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성장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는데도 요즘에 굉장히 센 거 많죠. 우주항공 수익 납니까? 자율주행 이런 거 안 나요. 그렇지만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들 중에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고평가라고 하지 않고 아직도 저평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종목들은 고평가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되게 많습니다. 진짜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 미국의 방산주하고 우리나라 방산주가 더 고평가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멈춰져 있죠, 주가가. 몇 개월인가 도대체가. 이 6개월 반년 이상을 멈춰 있었는데 그동안의 이익은 어땠어요? 계속 늘어났죠. 그렇죠.
그럼 멀티플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졌겠죠.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멀티플은 12배, 13배뿐이 안 돼요. 이제 저평가로 들어갔어요. 엔비디아는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보면 막 올라갔던 종목은 훨씬 고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에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막 그돈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상승 후 박스 장세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후 박스 장세에서는 성장 테마가 잡혀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 하락 후 박스예요. 하락 후. 시장이 하락해서 굉장히 유동성도 없고 안 좋아요. 네. 이런 때는 어떤 게 움직일까요? 이런 때들은 아주 작은 주식들, 시총이 작은 것들, 단기 테마,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슈에 의한 짤막짤막한 테마로만 움직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대세 상승해서 경험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또는 상승 후 박스에 경험이 있어갖고 하락 후에 박스권을 움직일 때도 똑같이 그 매매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유동성 확장과 유동 축소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유동성 확장은 뭐냐면 이 PDR과 PSR이 뭐냐면 이 S는 매출이에요. 세일. 이 D는 드림입니다. 드림과 매출을 가지고 가격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주가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익을 PR도 이런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저성장 주식은요, 순위 곱하기 멀티플을 합니다. 곱하기. 그리고 조금 성장하는 주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익 성장이 늘어나는 기업은 영업이익 곱하기를 해요. 영업이익 곱하기를 해요. 그런데 초고 성장들 있죠. 얘네들은 이제 이익도 안 나는 회사들. 얘네 매출 갖고 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바이오예요. 바이오. 얘네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 매출이 낮냐 안 냐를 되게 중요하게 따져요.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되게 고평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출 곱하기 PR하고 또는 드림 얼마나 성장이 있냐 갖고 막 가격을 협정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흥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써 있잖아요. 유동성이 확장되는 흥분된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자료 잠깐 띄워주세요. 같이 봐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서 시장이 유동성이 줄어들었는데 난 여전히 매출로 곱하기 하고 있어. 여전히 드림하고 있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철저하게 이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PEG예요. 이 PEG는 가격을 어닝 그로스로 가는 겁니다. EPS 그로스로.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멀티플이 50배예요. 고평가죠. PR이 50배예요. 그런데 성장률이 매년 50이야. 그럼 PEG가 1이에요. 이게 고평가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익으로 가는 게 유동성 축소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내 매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우리는 대세 상승 아니면 대세 상승 상승 중에 후- 살짝 박스. 상승 후 박스 변동성 예. 뭐 이렇게 예. 대세 상승 중에 박스로 들어간 거고요. 저는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황을. 그리고 유동성 확장 장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평가된 종목도 막 그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유동성이 조금만 줄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진짜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요 한 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 요런 강의를 이제 교육을 정말 많은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서 우리 3프로에서 준비한 거 맞아요.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면요. 네. 3프로에서 지금 아카데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선엽 대표님은 대표님. 이선엽 네. 대표대로 하고 그런데 뭐 저만 얘기를 하면은 뭐 오늘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오늘은 저런 걸 올렸어요. 시장 폭락 시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 뭐 이런 걸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상황에 즉시 쓸 수 있는 투자 기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그리고 장중 스팟 시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올해 가장 큰 악재가 누구냐고요?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또 뭐 앞으로 뭘 할지 몰라요. 그러면 시장이 막 급등하기도 급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중에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중 스팟 시황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알아도 물론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종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하고 들고 있을 때 수익률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얘가 계속 올랐으면 모르지만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그러면 거꾸로 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요번에 전력기기의 종목 하나를 가지고 그 종목이 3배 오르는데 그걸 계속 손절매한 사람이 한 명 제가 주변에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이 시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적시에 맞는 거래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께 좀 이제 소개를 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그런 걸 3%에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직 노이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3%에서는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처럼 막 굉장히 비싸고 고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진짜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또 하셨고,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뭘 믿고 어떤 정보를 이제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매일 만나는 박병창 이사님, 또 신가대화 컨텐츠로 익숙한 이선엽 대표님의 통찰은 아마 뭐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송에서는 미처 이제 시간 관계상도 다 보여드릴 수 없었던 이 두 분의 진짜 투자 시그널을 오직 3프로TV에서만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사실 투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것도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배우느냐 정말 이게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이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사님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 콘텐츠 또 스팟 시황 분석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링크 고정 댓글 통해서 또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안내해드리고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임원 소프트의 조참 포럼 신청도 좀 늘고 있다고 해요. 요게 저희가 임원 대상이라고 한정을 지었었는데 워낙에 좀 문의가 많았어서 리더분들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팀장, 파트장 모든 리더분들까지 대상 확장을 했고요. AI 도입 후에 왜 성과가 안 나오냐 뭐 이런 건 조직 문화에 있다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또 강의를 해드립니다. 한스 컨설팅 한근태 대표님의 날카로운 해법 또 5성급 호텔 조식 무료로 제공하니까요. 맛있는 아침 식사도 하시고 인사이트도 얻으시고 뭐 네트워킹도 하시고 일석삼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까지라서 시간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주변의 리더분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오늘 강의 방송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강의만 했네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변동성이 좀 줄 거라고 그러는데 아까 서두에 요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좋아요. 네. 서두에 저도 바쁘고 3%도 바쁜 것 같고 맞아요. 막 시장도 너무 바쁜 것 같고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마음은 차분히. 마음을 차분히. 그리고 시장도 점차로 차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막 매일매일 우리가 거래하려고 막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그냥 관망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관망도 투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또 중심을 차분하게 잡아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박병창 이사님의 오늘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